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공적 루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적인 루트를 통해 갖고 요인의 말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니까 이거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네. 결국 임금과 신하가 음주에 탐닉해서 장기간 술에 취해 있다 보니 권력 집단의 정치적 이성이 마비가 됐거든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오늘은 여러분께 서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중국 책 여러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지금의 현실을 또 많이 거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 같아서 그 책 한번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 그 책의 전반적인 뭐 내용들 그리고 왜 쓰여지게 됐는지 등등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그 책의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부 말미에 이제 그 주고 술 마시는 것을 경계하는 이야기 좀 드렸는데 조금 더 이게 아주 중요해가지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술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그 위나라 땅에 봉해진 그 강숙에게 자 그러니까 음주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위나라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상나라 은나라 유민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라 이런 말 안 합니다. 항상 통치를 좀 탄력적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상나라로 부르거든요. 은나라 사람들. 장사를 상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장사를 하려면 그냥 혼자 뭐 등짐 보짐 지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소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수레를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사 상자 거기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멀리 가가지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다. 그럼 부모가 기뻐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술을 허용해라 이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술을 금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의 특징에 맞게 그 풍습에 맞게 그 사람들은 술을 마시게 허용해 줘라. 그렇지만 너희 우리 주나라 출신들 이제 저 위나라 땅에 가는 우리 주나라 출신의 관리 이런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은 노인들과 군주에게 크게 음식을 올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그때 잔치를 올려가지고 그때는 술을 마셔도 된다. 뭔가 실적을 올렸다. 야 지금 우리 잘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해가 제사를 지낼 수 있을 때는 성가급처럼 술 마셔도 된다. 이 정도예요. 그러면서 자 우리 주문왕 우리 아버지 시절에 우리가 서쪽 지역에 있을 때 전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가지고 술에 빠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천명을 받아가지고 은나라를 격파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하면서 본래 상나라 사람들도 술에 안 빠졌다. 그 사람들도 아주 조심했는데 바로 지금 이 최근의 왕 그 바로 제신 그 주죠 은나라 마지막 왕 주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의 명령이 백성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불통이 되었고 백성이 원망하는 도 절대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떳떳하지 않은 일을 멋대로 하고 그 주지 육님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막 술을 연못을 만들고 뭐 남녀를 벌거벗게 해갖고 막 그 숲을 뛰어다니게 하고 나뭇가지에 고기 안주 걸어놓고 그러면서 관음증 즐겼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안위를 추구했다. 그 항상 편안한 걸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종하고 무질서해서 위험을 잃었다. 통치자는 방종하고 무질서하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은 그 왕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하고 항상 미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놀면서도 항상 남을 미워하고 사나워져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기 때문에 죄가 미쳐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경노를 많이 하셨구나. 경노를 화를 많이 냈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미워하고 사나워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상관없어. 무조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그 은나라에 벌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딱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오로지 술에 탐닉해 스스로 그치지 못하고 즐기기만 했다. 하늘이 사나운 게 아니라 오직 사람들이 스스로 벌을 불러들였다. 스스로 자기 허물을 가지고 재촉을 했기 때문에 하늘은 벌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술에 탐닉하면 절대 안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광말역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거는 성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주를 너무 이렇게 천하의 나쁜 놈으로 묘사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지만 어떻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음주와 향락의 대명사가 주왕이었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권위가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무절제하고 방종해가지고. 그런데 자기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두려워하지 않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천명이 나한테 있다 이거죠. 천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된 거 아니냐. 내가 왕자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뭐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뿐 아니라
상나라도 같이 동반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주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염려하자, 항상 반성하자, 항상 긴장하자,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자. 그래서 사람은 그때는 거울이 없잖아요. 대체 거울이 있어도 아주 뭐 귀한 거니까 물에 비춰봤잖아요. 그 자기 얼굴 보니까 물에 비춰보지 말고 백성에게 비춰봐라. 통치자는 반드시 물에 비추지 말고 백성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보는 것이 물에 비추는 거다. 너 자신의 진면목을 더 알 수 있다. 항상 백성에게 비춰봐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너와 같이 떠나는 이 주나라 출신의 관원 부하들이 만약 거기 가서 오히려 술을 마시면 너는 죄다 붙잡아서 이 주나라로 본국으로 송환해라. 내가 모두 주사를 해버리겠다. 책임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로 생각나. 지금 너희들 떠나잖아. 너희들 가서 만약에 아주 좋은 제사 때 아니고 만약 너희들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 모조리 몽땅 잡아들여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딱 경고를 때립니다. 네. 다만 상나라의 신하가 술에 빠지면 상나라 그쪽 출신 관리들이 술에 좀 빠지면 바로 죽이지 말고 일단 가르쳐라. 풍습이 그러니까. 아, 원래 하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 때만 술을 마시게 좀 유도를 해라. 그런데 가르쳐도 안 듣고 습관을 못 버린다면 똑같이 죽여버려라. 딱 그거는. 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딱 그 한마디 경고합니다. 너는 이제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너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백성이 술에 탐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이게 상당 부분 뭐 좀 과하긴 하죠. 네, 뭐 술 먹다가 죽인다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른바 뭐 공직자라고 한다면 공직자의 행동 하나하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이 술 먹고 그냥 깽판 치는 거는 보통의 우리 필부가 그렇습니다. 그냥 술 먹고 막 이렇게 난동 피는 거랑 또 다른 문제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또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 그거는 참 뭐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주나라 그 건국자들 입장, 이게 주나라를 이제 천하의 제패가 됐지 않습니까? 딱 그때 이제 주나라를 새롭게 이제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왜 상나라가 이렇게 망했는가? 결국 임금과 신하가 음주에 탐닉해서 장기간 술에 취해 있다 보니 권력 집단의 정치적 이성이 마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지고 이 오늘날의 사태가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과음을 하면 안 된다. 제사 때만 술을 마시거라.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 천하의 상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기고 상나라는 어떻게 졌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겼는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화를 안 당할까? 그리고 패망한 상나라 유민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제 주공으로 대표되는 그 성리 멤버들이 주공이 상징적인 인물인데 정치적 대계몽이 일어난 거예요. 네. 뭐 요즘도 계몽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 정말 이때 정치적 대계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이 1000명이 있는 건데 그 1000명을 변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조심의 증거는 뭐냐? 술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심의 증거다. 술을 먹고 방종하면 결국 그 음주를 절제하지 못하면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술이 재밌잖아요. 좋고. 그러다 보면 이게 결국 권력도 마음대로 쓰게 된다. 그래서 그러면 1000명이 떠나게 된다.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주공이 결국은 새로운 정치의식, 새로운 가치관, 이제 인간 중심, 뭐 제사 많이 지내가 맨날 술 먹고 술 취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아주 이거 성과가 있고 큰 그 제사 때만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바꿔진 거예요. 네. 그래서 주공이 예약을 만들었다. 공자가 최고로 떠받드는 이유가 완전히 은나라의 어떤 그런 샤머니즘 체제고 맨날 제사를 통해 가지고 뭐 나라 일을 결정하고 뭔가 무당을 통해서 뭐 물어보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인간이 합리적으로 우리 1000명이라는 걸 의식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에게 비춰보자. 백성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것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자. 자 그러다 보니까 담당했던 완성자가 주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자가 했던 말이 주공이 예악을 만들었다. 예와 악이라는 것은 통치의 핵심이거든요. 네. 예라는 것은 뭐냐? 인간 사회는 구분이 필요하잖아요. 구별이 필요하잖아요. 예가 있어야지만 구분이 되거든요. 임금과 신하, 그 당시에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 위아래, 아들, 그리고 남녀. 요즘 같으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건 차별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만 가지고는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노소동락, 모든 사람, 군신이 동락하는 악이 필요하거든요. 음악은 누구나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화합을 하거든요. 별과 화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게 예악인데 주공이 예악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주공이 바로 이 체제를 만든 사람이란 거예요. 주공이 예와 악을 만들었다. 그래서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공이 예악을 만들었는데 공자가 진선진미란 말을 했거든요. 논문에서.
순임금이 만든 음악이 있단 말이죠. 순임금이 만든 악곡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착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근데 무왕이 음악을 만든 음악이 있거든요. 주나라, 이제 은나라를 격파한 무왕. 근데 무왕이 만든 음악은 아름답지만 선하지는 못하다 했거든요. 요거는 진미할 뿐이다. 진선진미는 이제 순왕. 네. 요순할 때 순이 만든 게. 무슨 말이냐. 무왕은 물론 무왕이 천명에 따라서 어쨌든 무력으로 나라를 정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진선진미의 경지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미 아름답지만 진선까지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 대신 순왕은 진선진미하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올 만큼 이때 주공이 그런 어떤 예약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공이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 이 주공이 그 주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경도 주역이라고 부르죠. 주나라의 역이다. 주공이 또 뭐 아버지 문왕의 그거를 가지고 주공이 또 참고를 했고 주례도 주공이 참고했고 그러니까 주공이 완전히 뭔가 완전히 성인인 거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이때 이제 주공이 만든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런 것들이 정말 중국의 정치의 물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계몽을 한 그런 걸로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주의 시대로 돌아온 거죠. 네. 신본주의 시대에서 합리주의, 인본주의 시대로 확 물꼬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귀신이라는 막 뭔가 샤머니즘적인 가치가 은나라 정권이 샜다면 이제는 천명은 하느님이 인격신이라기보다 추상적인 가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합리적으로 이 이성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치가 이성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알코올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제정신의 영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참 오레스테스를 우리 했습니다만 네. 많이 안 보십니다만 오레스테스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 주고에서 술을 경계하는 거지 술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결국 주나라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오레스테스의 지혜. 지혜는 지혜가 아닌 것도 무조건 배척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지혜라는 건 그렇죠. 지혜가 설령 아닐지라도 그걸 무조건 배척하진 않는 것. 그게 진짜 지혜다. 바로 오레스테이아의 교훈인데 예. 오레스테스의 교훈, 그죠? 오레스테이아의 교훈이죠. 오레스테스는 주인공 이름이고 바로 그것이 이거 똑같습니다. 술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 딱 제사 지낼 때, 딱 적당할 때 절제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의 의미, 무조건 배척이 아니라 절제하는 거. 이게 아주 이 주고의 핵심 메시지 같습니다. 네, 그 안에도 뭐 여러 무슨 문구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 관련된 건데, 이 바로 이 주와 은의 싸움과 관련된 건데, 모계 전투와 관련됐는데, 자 모계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주무왕이 이제 자기 동생들하고 다 거느리고 갔어요. 이제 모계와 불판에서 전투를 하는데, 저쪽이 우리 주나라 군대보다 은나라 군대가 병력이 몇 배가 더 많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전투에 앞서서 마지막 훈시를 딱 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 훈시를 하는데 이 재밌는 말을 해요. 주무왕이 하는 말입니다. 네. 책에 이렇게 나와요. 무왕이 훈시했다. 옛 사람이 이러기를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데 새벽에 울면 집안이 궁색해진다고 했다. 지금 상나라 군주는 오직 여인의 말만 듣고 있다. 조상의 제사를 내던진 채 돌보지 않고 어리석은 나머지 아우를 버려둔 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있다. 오직 천하 곳곳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자들만 높이고 기르며 믿고 기용한다. 그래서 이들이 재상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포악한 짓을 저지르도록 한다. 그러니까 상나라가 온통 지금 이렇게 죄로 물들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고 되어 있다. 네. 이제 나는 오직 천벌을 삼가 대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유명한 암탉이 울면 어쩌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빈계지신 고사성어죠. 빈계가 빈자가 암컷 빈자, 걔는 닭개자고 어조사지자고 신은 새벽 신자거든요. 네. 암탉이 새벽에 운다.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모계 전투에 앞두고 이제 병사들한테 막 이제 한마디로 용기를 불러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그 정말 격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러면서 딱 하는 거죠. 옛사람이 이러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나라 군주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 옛사람이 이러기를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데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인데 지금 상나라 군주는 오직 여인의 말, 달기의 말만 듣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유로 결국 중국에서는 나라가 망할 때 반드시 여자가 뒤에 있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뭐 상나라가 망할 때 바로 달기가 있었고 결국 이 주나라도 나중에
서주가 멸망할 때 포사라는 여인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뭐 하다못해 동탁도 초선 때문에 망하게 되었고, 뭐 청나라도 결국은 뭐 서태후 맨날 사실은 이건 좀 여인을 통해서 좀 희생양으로 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근데 뭐 이때는 그런 거예요. 이 당시는 얼마나 남녀 차별이 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럴 때 딱 이 말하니까 우리 이길 수밖에 없어. 저 상나라 군주 여자 말밖에 안 돼.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여자는 조정에 참여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자를 대신해서 이제 직권을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조정에서 공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조정 대신들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임금이 정책을 설정해야 되는데 임금이 지금 공적 루트가 아니라는 거죠. 사적인 루트를 통해 갖고 여인의 말만 듣고 정책을 결정하니까 이거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냐. 그러니까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게 결국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때는 그렇겠습니다. 조금 이 남성 중심적입니다만 국가 대사는 본래 남성 군주가 주관하여 최후의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데 만약 군주가 조정의 문제에 관해 후궁의 의견을 듣는다면 이는 전형적인 빈계지신이라는 이제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이런 논리입니다. 수탉이 새벽에 우는데 암탉이 울지 않습니까? 이건 자연의 질서가 깨진 거죠. 네. 그러면 자연의 질서가 깨지면 이상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하늘이 지금 노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사회의 무질서를 가져온다 이거죠. 지금 바로 은나라가 여인의 말만 들어가지고 지금 관료와 궁정에 무질서를 가져왔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정권은 곧 바로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의 도가 자연의 도에 같이 맞물려 있다. 이 생각이 바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게 바로 이 목세에 나옵니다. 주무왕이 군사들에게 네. 은나라와의 결투를 앞두고 하는 이 말들 담은 목세에 바로 이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여기 이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정치를 하고 이런 것도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자연의 질서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봄과 여름은 만물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사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봄, 여름엔 사용시키지 않는다. 네,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겨울에는 조금 시키고. 네. 겨울에 시켜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만물이 시드는 시기고 감춰지는 시기니까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바로 이런 빈계지신 뭐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주고 그리고 바로 목서 이 대목이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주서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바로 주나라 앞서 있었던 상나라의 문서를 모아놓은 상서 여기에 반경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반경. 네, 반경은 이제 바로 상나라의 군주였죠. 탕왕의 후손인데 이 반경이 천도를 한 거예요. 수도를 옮겼거든요.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언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남성 안양현 지역 쪽으로 은나라 뭐 무더기로 막 발굴된 곳. 그 각고물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이름이 은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 상나라는 이름보다 은나라 많이 불렀다는 거죠. 그 수도가 우리도 대한민국보다 밖에서 말할 때 한국보다 서울에서 왔다 이러면 또 알아듣듯이 네. 그래서 이제 상나라 대신 은나라를 많이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반경이 이제 천도를 했는데 이 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 편이 있어요. 상중하 세 편이 있는데 이제 시간 순으로는 조금 다른데 어쨌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반경이 딱 저기를 하고 나서 이제 천도를 하자. 강 건너 천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단 말이죠. 왜 이 동네 놔두고 다 물 쓸고 낯선 동네로 가져갑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회유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자, 가면 좋다. 이런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그쪽으로 천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별로 안 좋아. 불평하는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하편은 이제 천도를 마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과도기에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바로잡아 가지고 이제 선언하는 과정들. 요 천도에 따라서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 반경이 사용하는 통치 테크닉이 전형적인 상나라, 은나라의 권력 모델이에요. 샤머니즘을 이용하거든요. 조상을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이 막 자꾸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렇게 떠납니까?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 너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자기 이제 부하들, 귀족 관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선왕께서 너희 조상에게 알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 조상도 너희를 포기하고 너희가 죽어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세와 저세계, 그러니까 이성과 저성을 딱 모델하는데 이성처럼 저성에서도 그런 권력 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다 우리 예전에 너희 할아버지들도
지금 저기 저승 가서 또 우리 내 할아버지 왕의 또 신하로 있을 거야. 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내한테 협조 안 하고 자꾸 말 안 듣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반경이랑 왕이 결국 제사장이잖아요. 특별한 권한이 있잖아요. 저승에 있는 조상들하고 소통하는. 그럼 내가 알릴 거야. 내가 이제 제사 지내가 각골문을 알리든 뭐든 내가 막 신호를 보낼 거야. 그러면 다 우리 선왕이 너희 조상이 알릴 거라고. 야, 너희 후손들이 말이야 제대로 일 못하고 있어. 그럼 너희 조상이 어떻게 하겠어? 너희들에 대한 보호를 포기해버리고 거둬들인다. 그럼 네. 너희 어떻게 된다? 너희가 이제 내가 막 만약 처벌을 내리면 너희 이제 끝이야. 어떡할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나라의 권력 모델이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런 전복이라든지 나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저승과 소통할 수 있다. 조상과 소통할 수 있다. 그 비결은 아무도 못 알려줘. 우리 지난번에 소유와 자유에서 했지 않습니까? 원시시대의 사람도 지적 재산권이 있다고. 이런 기도라든지 이런 거, 내 몰래 훔쳐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나만의 뭔가 노하우가 있고 다 내가 뭔가 점지를 받았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조상과 소통하는 신비한 방법은 우리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 주변 불악을 다 흡수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하고 소통하는 특별한 테크닉. 우리가 하늘에 알릴 수도 있고 하늘의 조상이 말하는 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이거 그리스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리스의 그 합리주의에도 신탁을 가잖아요. 우리 델포이의 신전을 가고 네. 그 도도나 신전, 제우스가 있는 도도나 신전. 그거 가서 물어보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델포 신전 가면 그 산발이 여자 같은데 그 무녀가 앉아갖고 이 유황 같은 거 가스가 올라오면 그거 갖고 막 뭐라 하잖아요. 네. 그거 보통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 신간만 딱 알아듣는 거.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도도나 신전에 가면 떡갈나무 있잖아요. 참나무. 네. 거기다가 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달아놓거든요. 네. 그럼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새가 또 나무까지 앉았다면 그 소리 가지고 다 자기는 알아듣는다는 거죠. 옆에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 비결을 통해서 이제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나라의 모델 전형적으로 두세 개를 넘나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조상 동원해가지고 다른 불악의 조상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현세도도 계속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왕들은 너희 조상들의 괴로움과 즐거움을 다 같이 함께 했다. 내가 어찌 멋대로 너희들을 벌하겠느냐. 해유를 합니다. 나는 절대로 멋대로 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다. 우리 조상하고 너희 조상 다 그런 좋은 관계인데 우리 집안과 집안이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나도 너희의 좋은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참 큰 제사를 올릴 때 너희 조상도 다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너희의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상가벌을 절대 안 준다. 나는 좀 살살살 또 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상들 끄집어내가지고 하여튼 내한테 불복하면 이거 너희들 정말 처벌받는데 그래도 잘 내가 임의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조상하고 다 인연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나의 선왕에게 충성했듯이 너희도 나에게 충성하거라.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채찍과 당근을 계속해서 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게 결국 내 개인적 생각,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막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도 내 조상과 너희 조상들하고 다 결정을 한 걸 나 받아갖고 하는 거야. 나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한 거 아니야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조상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가지고 천도의 불만을 품은 자들을 딱 복종시키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주나라는 그런데 반대해가지고 결국 그 체제를 전복시킨 거죠. 중요한 것은 천명을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는 천명의 움직임을 감지를 항상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음주를 절제하고 함부로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모델이 달라졌지만 여기서는 네. 항상 군신을 어떻든 간에 최고의 권위로 딱 연결시킵니다. 이 영혼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건 또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상서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요전이거든요. 요전. 예. 요전이요. 예. 네. 요전은 뭐예요? 요임금. 예. 그 요순 임금 할 때 요임금. 예. 네. 그러니까 요임금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요임금은. 그러니까 요임금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 그대로 일종의 역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동아시아 역사를 만든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요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까 우리가 상서, 서경을 동아시아의 바이블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요전은 창세기 제네시스에 해당합니다. 창세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임금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역법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달력 만드는 거. 아니 왜 달력이 중요하느냐? 달력이 있어야지 시간을 잴 수 있잖아요. 시간을 재야 역사를 기록할 수가 있죠.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정치 사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약속을 정하고 언제 뭘 한다, 언제 농사를 짓고 역법 시간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법을 만들었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입법자라는 거예요. 법을 만든 사람인 거예요. 입법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법이야말로 가장 기초적인 법이고 이 요임금이야말로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역법을 제정한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대로 역이라는 것 중국 천자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은 역법 만들었잖아요. 역이란 말을 못 붙여요. 산이란 말을 붙여요. 그만큼 이 역이라는 게 역법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요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역사를 창조한 인물. 그래서 바로 창세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요임금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요임금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동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지도자, 정치 리더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되려면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이 사람은 흠명문사예요. 흠명문사. 어떻게 하느냐? 흠자는 공경이 한다, 삼간다는 뜻이거든요. 일을 할 때 공경이 하고 낭비함이 없으며 절제할 줄 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방을 널리 비추시며 명이란 말이에요. 밝다. 그래서 요임금은 사방을 다 보고 귀가 사방을 다 들었다. 그래서 뭐 항우가 옛날 눈동자가 2개씩 있다 했잖아요. 네. 요임금도 눈동자가 순임금이면 요임금이 눈동자가 2개씩 있다는 거죠. 사방을 다 본다는 거.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문이라는 것은 천지를 다스리고 사라는 것은 도덕성이 갖춰지다. 제일 중요한 게 동양에서 리더의 특징은 지혜가 아니라 도덕성, 덕성입니다. 덕이 갖춰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이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흠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네. 권력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정약용의 3부작 있지 않습니까?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심서. 네. 흠음심서가 뭐냐면 형법에 관한 책이거든요. 흠이 뭐냐면요. 삼가해야 돼요. 삼가. 네, 절제를. 네, 네. 형벌을 가지고 있는 권리는 딱 사람들을 재주고 이럴 때, 벌 줄 때 정말 권력을 절제해야 된다. 요를 말할 때 첫 번째가 이를 공경해야 한다. 삼가했다는 거예요. 절제. 권력자는 무조건 절제해야 됩니다. 권력자가 칼을 한번 잘못 들으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네. 절제. 그 절제를 하려면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럼 덕이 과연 뭐냐? 덕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떤 사람 파워라고도 하는데 나가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 이상향이 있잖아요. 네. 아, 나는 군자가 되고 싶어. 군자가 되려면 인이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돼. 인하다. 인을 위해서 이 이상을 실천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힘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도덕적 이상이 있잖아요. 내 꿈. 나는 인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자비를 베풀고 싶어. 나는 사랑을 주고 싶어. 이 바로 윤리적인 이념, 도덕적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자의 능력들. 이게 바로 덕입니다. 나는 정말 네.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인과 의 이걸 하는 능력이 덕입니다. 그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네. 이게 착한 마음만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이상향 혹은 뭐 도덕적인 완결성을 위해서 자기가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그게 게 핵심입니다. 아, 그게 덕이라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플라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통치자는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느냐. 머리와 가슴과 배가 있듯이 머리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네.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냐고 말했습니까? 차가운 머리? 차가운 머리긴 한데 그거는 경제학자 마샬이 말했고 차가운 머리. 지혜로운 사람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거든요. 지혜. 예. 네. 플라톤은 그래서 왕은 누가 된다? 철인이 돼야 된다. 철인왕이 된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통치자의 핵심은 지혜입니다.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지혜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덕을 가지고 요임금은 구족의 화합을 이뤄냈다는 거죠. 구족이 뭐냐면요. 고조부터 시작해서 현송까지가 구족입니다. 네. 자, 내 고조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내 아버지, 나 되죠. 그 다음에 내 아들, 내 손자, 내 정손자, 내 고손자. 요까지 9대. 와. 요걸 아울러야 돼요. 아니, 한 집에 9대가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 같은 아이부터 그걸 친족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고조 할아버지부터 요까지 다 같은 그런 데가 하나의 족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친척들 지금, 할아버지만 갖고, 아버지만 같아도 싸움만 하고 이런 판에 이 구족을 다 화합을 시키는 거. 이게 바로 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화합을 기초한 다음에 관료를 또 화합시키고, 그러니까 여러 부족을 화합시키고, 그 다음에 만방의 제후를 조화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천하의 백성이 우애롭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수신제가 치고풍차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실 이 개념들. 수신제가 자 수신 내부터 일단 덕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린 다음에 수신을 하죠. 제가 집안 바로 이 집안입니다. 구족을 다 이제 다스리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네. 제가입니다. 가라는 게 단독 의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국입니다. 이 국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의 나라 개념보다는 요즘 한 지방 정도, 한 지방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천하, 천하가 중국 이제 대륙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는 게 바로 서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그러니까 이게 정체의 핵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귀족 관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임금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를 움직이는 근본의 힘은 권력자의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조선에서는 왕세자부터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 거예요. 임금이 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교육. 책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시고 서경 경련 끊임없이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서연 경련 해가지고 태자 시절부터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 당신이 한번 잘못 판단하면 천지가 다 무너진다.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1인 집중의 체제는 지금도 근데 중국은 이 서경이 나왔던 요 때부터 지금 시진핑까지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한 사람에서 모든 게 다 나오면 진짜 위험한데도 끊임없이 3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1인 체제로 간단 말이죠.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의 역사가 처음 형성되는 게 있잖아요. 그 체제 사회는 그 처음으로 계속 수렴에 갈리는 경향이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외부에서 다른 제도가 들어와도 또 갈라집니다. 바뀌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어떤 요임금, 이런 아주 신화적인 단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의 아까 말씀드린 정책은 말씀 그대로 역법을 만들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사정책이 있습니다. 인사정책. 역법 제정한 부분이 뭐 이건 아마 원문까지는 아니고 이게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은데 재밌네 이게. 그러니까 희씨랑 화씨가 있는데 두 시족에게 절기를 이게 책임지게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크나큰 하늘을 삼가 따르게 하고 해와 달과 별의 운행을 관찰해 역법을 제정한 뒤 사람들에게 절기를 알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희씨에게는 동쪽의 양곡 가서 정중히 일출을 맞게 하고 해가 동쪽에서 솟아오르는 시각을 측정을 하게 했대. 그리고 밤낮의 길이가 같고 남방 뭐 칠수가 가장 밝으니 이게 이제 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입춘이네 뭐 이런 게 쭉 있잖아요. 네네. 뭐 하지, 동지 뭐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아마 이 요임금이 여기저기 사람 보내서 그 측정을 정밀하게 하게 하고 그 시간을 재서 그런 절기를 아마 만들었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가문에게 시켰다는 거죠. 희씨, 뭐 화씨 아마 맞습니다. 그 가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게 본래 국민이 아니라 백관입니다. 본래 관직을 계속 세습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게 그냥 하나의 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역법을 만든 일도 있고, 그다음 인사정책에서 사람들이 이제 자식을 쓰라, 당신 아들을 쓰라니까 안 된다 딱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딱 그렇게 해요. 누가 쓸만한 인재인가 딱 물으니까 신하들이 아이고 우리 저기 요임금님 맏아들 단주를 활용하십시오 하니까 그놈은 말도 못하고 남과 다투기를 좋아해서 안 돼. 딱 잘라버립니다. 네. 네포티즘, 연고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세습 안 한다. 그래서 참 이게 더 완벽한 인간이라 띄워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뭐 인사정책도 아주 막 관리들 자랑해 나오는데 사실 저는 가장 재밌는 게 후계자를 정할 때 선양을 했거든요. 아들한테 안 주고 요임금 순에게 물려줬단 말이죠. 네. 근데 물려줄 때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야, 어떤 신하들 보고 야, 너희들이 좀 이제 나도 오래되었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라. 신하들이 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도 괜찮으니까 여러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을 인재를 추천해라 하니까 순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순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아주 완고한 사람이고 이제 어머니가 계모가 들어왔어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고 동생도 아주 그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서는 이제 일종의 시각장애자로 나오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새엄마가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다 이거죠. 오히려 거기에 일조를 한다. 그래서 이놈은 아예 장님과도 갔다 해가지고 아버지를 그렇게 설정해놨어요. 근데 순은 있잖아요. 아버지가 때리면 그것도 도망은 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너 왜 아버지 조자라면서 도망쳐? 아버지 때리면 맞아야지 하니까 아니 아버지가 때리다가 잘못해가 나를 죽이게 하면 아버지를 살인자의 난 오명을 쓰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만큼의 효성이 지극했다. 그래서 요임금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내가 테스트 해봐야겠지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두 딸을 시집을 보냅니다. 순한테? 네, 두 딸을 시집 보냅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나부터 시작하잖아. 나와 집안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야지 네.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화만사성 하잖아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걸 다 잘한다 하듯이 수신제가 치국팽천 딱 그러니까 딸 2명을 딱 보내가지고 잘 다스리면 얘는 진짜 앞으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아황 여영을 보냅니다. 아황과 여영. 그때 독신이었거든요. 하여튼 네. 수님 그 수는 네. 그 딸의 요의 딸이 아황과 여영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딸 이름 지을 때 전부 여기서 다 따는 겁니다. 응? 아황? 여영. 자 우리나라 이름 많이 쓰죠. 영아, 아영, 영희 이런 이름 많이 쓰죠. 네.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요? 네, 아황에 아자를 쓰거든요. 아자. 아짜 많이 쓰죠. 아죠. 그 바로 그 아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안데요? 그 그러니까 그 계집여자 있고 나자 쓰는데 그 아로 라찬가 하여튼 그 아자거든요. 네. 그리고 여영이라고 하는데 영자 꽃뿌리 영자 쓰는데 우리 철수 영이 하죠. 네. 그 대명사가 바로 여기 여영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요? 희라는 것은 본래 아주 귀한 집안의 그 여인에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물론 주나라를 세운 집안이 희시성을 가진 희시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영희라는 이름의 희자는 그냥 하나의 어떤 별칭을 붙여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철수와 영희 이 영자가 거기서 나오고 영아 아영 이런 이름 있잖아요. 전부 바로 여기서 한자씩 딴 거예요. 여영의 영자 아왕의 아자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들 아주 귀한 바로 순의 부인들이라는 거예요. 요의 딸이자 순의 부인들. 그래서 이름도 다 여기서 나온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진짜 많이 썼죠. 네. 아자, 여자, 영자 요거 이제 네. 굉장히 여성들 이름에 많이 쓰는데 네. 요즘 이름이 다 정해졌죠. 뭐죠? 요즘 왜 그 저 빈, 빈? 뭐 아빈이, 아하. 뭐 그 유빈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해마다 그 제일 많이 쓰는 유행 이름도 있잖아요. 있어요. 예. 예. 한때 이든이도 좀 그 받은 이름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행을 좀 했죠. 그 이름도. 제가 네. 11년 전에 썼던 이름 아니겠습니까? 네. 한 저를 따라 쓴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즘에 조금 씁니다. 요즘에 이든이란 이름 많이 쓰는군요. 네. 확실히 좀 제가 트렌드를 앞서가나 봐요. 네. 아니 본래 그 신영복 선생님께서 이름을 장명하는 원칙이 재밌게 말씀하셨는데 네. 발음이 쉽고 뜻이 심오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발음이 쉽고 뜻은 심오해야 된다. 그게 좋은 이름이라고. 네네. 맞는 말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영진님도 영 들어가네. 나는 다른 영자긴 하지. 네, 그러나 영이 들어가고요. 네. 네. 이든이는 발음이 쉽고 뜻이 심오하죠. 뜻이 뭐예요, 이든? 맞춰보세요. 이든. 이가 튼튼. 든든하게 자라. 정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만날 뭐 사람마다. 그런 거죠. 그리고 굉장히 뭐 크게 이렇게 가득 차는 뭐 이런 것들, 아하. 네, 뭐 이런 걸 아마 하는 순 우리말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네, 또 이제 미션 임파서블 네. 이든. 그 주인공 이름이 네, 이든. 톰 크루즈가 이든이잖아. 그래요. 응. 네, 아마 그렇네요. 거기 아마 이던 뭐 이렇게 아마 나올 텐데, 하여튼 그 영어로 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또 네, 괜찮았잖아. 태어날 때부터 외국에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었군요. 아니야. 왜 그래? 네, 상황이 뭐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딸을 잘 이렇게 집안이 화합하니까 네. 이러면 됐구나라고 해가지고 그 두 딸이 가서 잘 살았어요? 잘 살았죠. 와, 자매가 가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을 아니 언니랑 동생이.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잘 살았다고 하는 걸. 근데 중국에 그때 우리가 그 춘추라는 책을 할 때 그 제후가 이쪽에 이제 시집을 보낼 때 그 자매하고 그리고 조금 나이 차 몇 살 해가지고 3명을 같이 보냈죠. 그 친족에서. 한 사람한테요? 네, 한 사람 남자에게 보낼 때. 그러면 오히려 이제 적응을 잘했다고 보니까. 3명을 보냈죠. 뭐 지금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의 일부일치 기준이 아니고 그때 제왕의 시대니까. 그렇죠. 부족과 부족의 동맹이잖아요. 이 결혼한다는 건. 그럴 때 그럼 가서 정착을 잘했는데 그거 가서 만약에 부딪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정착을 잘하게 차라리 이렇게 복수로 가면 자기들끼리 잘 또 이제 맞아. 화합할 수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외로움도 뭐. 네. 생판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데서 그래도 언니랑 같이 가서 이렇게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도 그래서 우리도 뭐 이게 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예전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이렇게 그냥 언니 동생 같은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 진짜요? 예.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 그래. 아니, 전쟁이나 이럴 때 보면 또 뭐 그렇게 네, 워낙 이제 목표할 게 없고 그냥 정말 그 끼니 해결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그런 때는 그렇죠. 예, 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네. 네. 아유 참 좋을 때예요. 힘들었다. 힘든 예. 시기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이렇게 자매잖아요, 자매 언니 동생. 우리 1kg 커피도 보면 이렇게 언니 동생 같은 커피들이 좀 있어요. 그 라인이 딱 있죠. 있죠. 네. 네, 그 라인들이 같이 아마 집으로 가시면 훨씬 더 아마 좀 풍성해질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한 자매라고 봐도 될까요?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아 여신. 네. 이거는 뭘까요? 이거? 요거는 이제 드립백. 보통 이제 언니 동생들이 어떻게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니 동생들이 가서 서로 이제 친하니까 개드립 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랬다더라. 나도 드립 치고. 그 드립이군요. 네, 그 드립백 이렇게 1kg 커피가 언니 동생처럼 이게 딱 같이 자매처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드립인 줄은 몰랐지만 네. 정말 향이 좋고 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주문해서 네. 맛있게 언니 자매 나눠서 사이좋게 드셔보세요. 여기 언니, 여기 이제 동생. 네, 동생. 근데 동생이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아니 아르테미스가 언니도 맛있고 네. 동생도 맛있어요. 네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여튼 정말 맛있습니다. 네, 맛있는 향과 맛 들들들도 볶죠. 네. 커피를 들들들들 볶아요. 정말 광고계 정말 네. 대단한 자, 이제 대부이십니다. 그만할까요? 네. 네, 1kg 커피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런 재밌는 광고 원하시면 저희한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면서 자매라고 했는데 네. 그 자매가 일본식 용어라고 어떤 분들은 사실 그 왜 희곡에도 네. 세자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자매 대신에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여자 삼형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붙여요? 네, 딸 삼형제 하든지 이게 형제가 맞다는 거예요. 사실 여자도 형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 그렇구나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맞죠. 옛날에 네. 또 그 형제라고도 네. 했었어요. 예. 근데 자매가 좀 일본식 표현인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남자 동생이 형한테도 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맞죠. 그렇게도 또 하기도 하고 뭐 네. 언니 동생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자매는 잘 안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끼리도 언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남자끼리도 언니라고 하고 그러다 이제 나중에 또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발견. 언니 되는 거죠? 네. 자, 결국 개들이 그만치고. 자, 결국 뭐 요와 순에 이 순도 넘어가는 게 결국 순도 이런 거잖아요. 순을 발탁한 이유도 결국은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게 아버지, 새엄마 그런 이복 형제들이 이렇게 악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성스럽게 덕으로 감화시켜 가지고 악인을 감화시키는 능력. 이러면 이 사람은 통치가 될 만하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죠. 순은 교육, 사람들이 오륜을 잘 따르게 했고, 교육도 보여주고, 또 관직을 총괄했고, 행정 능력도 보여주고, 그리고 내문의 손님을 맞아 공정하게, 사대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교 능력도 보여줬다 이거죠. 그래서 요 임금이 너는 나의 제의를 이어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 임금도 신하들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네. 순에게 맡겨 보니까 순이 이 악인도 감화시키니까 이 신하들 여러 부족들도 쫙 감화시켜낸 거죠. 이게 리더의 참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을 교체하고 권력을 이동할 때도 핵심은 지혜라든지 용기가 아니라 덕. 바로 그게 있잖아요. 요임금도 결혼을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았나? 그건 잘 안 나와요. 그거는 여자가 만든다고는 안 나오고요. 아니 또 있었으면 그거 한번 하려고 그랬지. 뭐야? You're so sexy. 안 되겠다. You're so sexy. 요임금이 so 섹시했다. 그거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겠다, 그지? 네. 자, 결국 뭐 요임금이 어떻든 이렇게 순임금에게 선양이라는 방식으로 네. 아주 덕승스러운 사람에게 이걸 준 걸 보니까 네. 결국은 중국에서는 동양에서는 그 다음부터 통치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덕을 베풀어야 된다. 아니 근데 그 사실 요임금 순임금으로 간 그 과정 그래서 순임금에게 이렇게 선양을 한 네.
이 과정을 그렇게 아름답다고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물려준 경우가 어떻게 한 번이 없어. 모든 왕조가 아들한테 다 물려주려고 그러다가 하여튼 뭐 사고 생겨서 뭐 역성혁명도 일어나고 하지만 죄다 어떻게 된 게 뭐 이렇게 정말 덕 많은 사람 찾아서 그 사람에게 내 왕위를 물려 한 명이 없어. 요순 임금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맨날 입에 마르게 칭찬하면서. 바로 요순이 이제 순이 결국 이제 우에게 물려줍니다만 그 우가 이제 하나라죠. 됐는데 그 우 임금이 이제 후손에서 결국 세습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서경은 막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나옵니다. 신하가 아니 이게 보편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한테 주는 게. 그런데 이제 왕이 막 호소하는 게 나오죠. 내가 또 내 아들 그 정이란 게 있지 않느냐. 인륜의 정이 있고 좀 빈약하지만 그런 거에 호소하는 거죠. 영고 내가 핏줄 아니냐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좀 빈약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습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그 세습에서 왜 이번에는 조상을 안 데리고 왔대요? 조상이 시켰다. 조상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쉽게. 조상이 말한 거는 그 잘 활용한 거는 바로 은나라 때 그 뒤에 사람들이고 이때 사람들은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자체 통치자 자체가 된 사람이 인격적 특성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임금은 거의 신화적인 수준 나오고 순 임금도 아주 이제 인격적으로 훌륭했다가 나오고. 근데 결국 이제 핵심은 이런 거죠. 요 임금이 어떻든 이렇게 시작에 그 아들을 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용렬해서 안 돼. 오히려 덕스러운 요에게 줘야겠다 된 거잖아요. 순에게. 순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거죠. 천하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나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이거죠. 요즘 치면 국익과 공익을 위해서 나는 정말 우리 시대의 통치자, 우리 시대의 권력자는 공복이 돼야 된다. 자기 혼자 군림한 사람이 아니라 만인을 덕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통치 권력의 합법성, 정당성을 구성하는 가장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군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물론 이제 요것도 저는 좀 이렇게 다르게 보긴 합니다.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그렇고 뭐 어느 나라나 대체로 그렇듯이 왕권 확립되기 전엔 부족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당연히 여러 부족들이 서로 싸울 수 있으니까 좀 착한 애가 그나마 맨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런 다음에 자기 아들한테 그 자리 물려줄 수 없죠. 왜냐면 다른 저 부족들이 그 눈을 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당연히 어딘가로 돌려야 되는데 그냥 뭐 순서대로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제일 착한 사람 찾아서 그래 네가 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 정도 너가 해라. 그다음에 요 순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또 탕도 갔는데 점점 이제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의 세력이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왜 아들 말고 다른 사람한테 또 넘겨줘? 필요 없어. 이제 내 아들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간 게 결국에 이제 여기도 아주 고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신화적인 이야기. 거의 신화적인 얘기니까. 신화적인 이야기죠. 그건 이제 제대로 된 국가란 형태가 나오기 전의 얘기들인 거고. 그렇지. 그 왕권 강화가 이렇게 되면은 아들한테 당연히 그 권력을 물려주고 그러니까 싶다. 중국에서 그 찬양을 하면서도 한 번도 안 간 게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순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소유와 자유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것에 대한 집단 개혁이라기보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집단 소망의 흔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내용도 최근에 쓰여진 거라면서 그나마. 그거는 이제 그래도 한 춘추 전국 시대 와서는 서해졌으니까 그건 한 2,500년 전에 서해졌겠죠. 그래도 최근이니까. 2,500년 전 뭐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뭐 옛날에 그러니까 그 바람을 담았겠죠. 바람을 담아서 그렇게 좀 왕권이 서로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들의 소망.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잘 반영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군주는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하도 왕들이 그 제멋대로고 변덕스럽고 포악하고 탐욕스러우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우리 왕이 정말 인하고 의롭고 이런 사람이면 너무 좋겠다. 인자하고 정의롭고 자비롭고 그런 것들이 요순 임금 같은 시대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지금의 왕들이 조금이라도 움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요즘 치면 헌법이다 이거죠. 그래서 덕이 있어야만 정치 천명을 받을 수 있고 덕이라는 것은 군주가 가져야 될 우리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런 원칙과 결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 덕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이 저는 굉장히 오늘 좀 와닿긴 하네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 착해 보여, 그 사람 그 사람 참 뭐 사람 좋아 보여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실현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예. 능력 같은 거, 예. 그게 이제 덕이라는 건데. 의지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으되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의지가 있는데 소용이 없는 거죠. 물론 의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그래서 과거도 우리 뭐 지도자들 보면 참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자기의 뭘 던질 수 있는, 자기의 어쩌면 진흙 속에라도 이 손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자기 고고한 척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거는 덕이 아니고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라는 게 우리 예전에 그 존중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에서 뭐 플라톤이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성이 있고 또 욕망이 있고 그리고 투모스라고 하는 것들. 네.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런 덕을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들.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인자해야 되고 자비를 해야 되고 자선을 베풀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해야 되고 이런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느끼는 어떤 그 부끄러움들, 뭔가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델을 크게 설정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나의 이상형 모델이 나도 공자와 주공이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진짜 현실 살아가는 건 요거밖에 안 되네. 그럴 때 수치심을 느끼는 능력.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투모스거든요. 부끄러운 능력. 그래야지 분발할 수 있잖아요. 발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끊임없이 주공을 롤모델로 설정해가지고 주공은 이러셨는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치인들의 지금 말씀은 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자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연설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연설의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로고스 이성이 네.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청중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감정적으로 파토스, 페이소스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인격, 에토스가 들어가거든요. 윤리, 에식스, 윤리학, 에토스. 이 말하는 사람, 메신저에 윤리가 담보되지 않는 말들은 허황된 미사여구고 공자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교원 영색이란 말이죠. 교원 영색. 말만 공교롭게 잘 꾸미고 막 그 얼굴빛만 바꿔갖고 사람들을 자극시키고 안 된다 이거예요. 반드시 그 에식스, 지금 말씀드린 이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것들을 나는 정말 포기할 수 있고 내가 해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정프로님이 정치하실라나 막 받아 적고 외우는데요 지금.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사람의 논리도 정합성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격분을 시켜야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파토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토스. 근데 그 말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고 뭐 구린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바른 말을 해도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 에토스라는 게 에식스 윤리학도 나옵니다만 그 본래 의원이 지속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인격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지속적이라는 거. 그렇지. 에토스라는 건 지속되는 거, 쭉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인격인 거죠, 사실. 네네. 그래서 막 그런 게 없으면 다 아무리 좋은 말도 다 파토가 난다. 파토스. 파토스. 그런 애들 집에 가서 치토스나 먹어라. 다 파토 났습니다. 네. 정치인들 잘 좀 새겨 들으시기 바라겠고요. 네. 대신 술 좀 그만들 좀 드시고. 그러니까 술 정치 안 해야 돼. 술은 근데 진짜 뭐 예를 들어 종양 위치에 갔다면 그 기간만큼은 좀 끊거나 아니면 뭐 자 외국에 외빈 왔어 그때 이제 한 잔씩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괜찮잖아요. 그리고 좀 참아야지. 중요한 얘기를 하면 꼭 술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다 까먹잖아요 다음날. 이건 뭐 진짜 이건 뭐 내 좋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다못해 트럼프는 술 안 먹잖아요. 한 방울도 안 먹잖아요. 한 방울도 안 먹잖아. 적어도 그러니까 술 취해서 막 헬렐레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좀 이상한 또라이처럼 하더라도 설령 그렇더라도 적어도 맨정신에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네. 그러니까 미국도 보면 결국 이제 닉슨이 하야를 했습니다만 그 닉슨이 그 엄청나게 나중에 술래 그냥 파묻혀 살았거든요. 매일 그냥 과음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결국 그게 그래도 나중에 그 미국 당시 헤이그 비서실장이 있었는데
그 정부 관계자들이나 백악관 직원들에게 나를 통하지 않은 어떤 명령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 그 당시 국방부 장관도 백악관에서 어떤 명령이 오더라도 절대 나한테 먼저 보고하지 않으면 절대 실행하지 마. 그런 정도로까지. 너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그 고르바초프 다음 누구죠? 왜 아저씨 술 좋아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옐친도 결코리가 보리스 옐친인가. 그 양반도 거의 술 때문에 가셨죠? 정상회담에서 만취해갖고 뭐 그냥 그런 적도 있고. 아유,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결국은 뭐 이게 지금 예전에 우리 남북한 정권 지도자들도 그 박정희, 김일성 이렇게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그 미국 그 문서 같은데 보면 네. 기밀 해제 술 좋아한다고 써 있어요? 남북한 지도자들이 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이 술 마시다가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 왜냐면 자기들이 다 이제 소칭을 하잖아요. 남한에서 술 마시는 거 북한 평양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 돌발적이고 전쟁을 한번 경험했다. 박정희, 김일성 다 전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술 마시다 우발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중국과 우리 미국은 긴밀히 협력해서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네. 네. 술 좋아하면 그냥 그런 거 중요한 유치에 가지 마시고 뭐 그냥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즐기는 그 삶을 살면 되지.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저번에 우리가 이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그 남북 이제 군인들끼리 또 회담했지 않습니까? 네네. 국방 회담할 때 그 북한 대표 군인들, 남한 군인들 모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니까 이게 그냥 술샵으로 가는 거예요. 뭐 30잔씩 마시다잖아요, 폭탄주를. 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문화가 예전에 유명했던 게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사람들이 만나면 술 대결하거든요. 하나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술 마시기 위해서 온갖 비법을 다 연구하고 약 조제가 먹고 그래 가서 그냥 팍팍 마신다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참 이게 이렇게 전체적인 상부 구조의 문화가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래 가버리면 집단 이성이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 집단 사고가 마비됩니다. 네네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술 잘 마시면 뭐 엄청 또 무슨 뭐 남자다운 건 줄 알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술을 잘 못 먹어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술 잘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정 프로님은 술을 못 먹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나는 술 잘 먹었으면 깜빵 갔을 거다. 깜빵 갔을 거야. 깜빵도 갔고 다행으로 기도하세요. 감사하다고. 엉망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수신제가 치구평천하고 있잖아요. 그 대단한 거예요. 수신을 참 잘하고 계시네요, 진짜.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경. 네, 서경. 네, 서경을 한번 쭉 말씀 좀 들었는데 하여튼 메시지가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좀 중요하게 다뤄주신 거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래서 술 좀 그만 드시고. 사서 삼경 중에 진짜 제일 안 알려지고 잘 몰랐던 건데 서경에 대해서 좀 알게 됐네요. 네.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는 참 제가 왜냐면 제가 말로 이렇게 막 이기는 거 보면 또 막 짜릿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토론해서 막 누가 말로 막 잘하는 거 보면. 근데 그 사람이 말이 힘이 안 생길 때가 있어. 왜냐면 이제 그 사람의 말은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붕 떠 있어. 뭔가 그렇죠. 안하다. 왜냐면 본인이 그 삶을 살질 않으니까. 너무 좋았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종종 보게 되죠. 네, 그때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 보실 때. 참 좋은 말씀이셨는데요. 당신의 말은 에토스가 없습니다. 당신의 말은 에토스, 당신의 인생이 지금 그 말과 너무나 달라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지적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의 토론은 파토스입니다. 마무리. 네. 자, 하여튼 서경 저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고요. 혹시 뭐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 표정이라?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했는데 네. 남는 말씀은 파토됐다 이거로 기억될 것 같아가지고 파토스로 파토가 났다. 자, 하여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서경에 뭐 인상 깊었던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들 있으면 댓글 같은 데 남겨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말씀을 좀 많이 안 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친구 한 명씩만 데리고 와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